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 앞에 조심스레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견대감탱에 들어온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해가 마당 한가운데까지 들어와도 방문 하나 열지 않았고 시집 온 뒤로도 밥 한술 짓지 않은 채 날마다 이불 속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잠귀신 며느리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250년 가풍을 지켜온 견대감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권씨 가문을 덮쳤습니다. 온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순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권씨 가문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순조 무렵 경상도 안동의 견씨 가문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250년을 이어온 선비 집안으로 그 위세가 고을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다. 집안의 가장 관덕형 대감은 올해로 61을 넘긴 노인이었는데 평생을 가풍과 법도만을 앞세우며 살아온 탓에 집안의 하인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그의 앞에서는 발소리조차 조심할 지경이었다. 한 번 말하면 두 번 말하는 법이 없고 한 번 정한 것은 태풍이 와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그것이 이 노인의 자존심이자 250년 가문을 지탱해온 기둥이기도 하였다. 그해 안동에는 새 수령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토지 문서에 엄하고 양반가의 낡은 장부까지 샅샅이 들춰본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렸으나 아무도 그 소문이 어느 집 가문을 통째로 뒤흔들 불씨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런 쾌대감 댁에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가을이 막 코끝을 서늘하게 접시기 시작하던 9월의 어느 날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패백을 마친 이튿날 아침 권대감 댁 안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새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올릴 시각이 한참 지났건만 안채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하인 복동이 문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서성거렸으나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뭐라? 아직도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사랑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견대감의 목소리가 대들보를 울렸다. 수염 끝이 바르르 떨리더니 서책을 내려놓는 손에까지 힘이 잔뜩 들어가 탁자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패백을 마치고 신방에 든 첫날 아침부터 해가 저렇도록 높이 떴는데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냐. 내 평생 선비 집안에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보았다. 마른 막돌이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고 사랑채의 공기는 한가을인데도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막돌은 속으로 혀를 찼다. 산원집 딸이라더니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것인가. 낮은 신분으로 이 집 문턱을 넘어온 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 아닌가. 막돌 자신도 처음부터 이 혼처가 달갑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채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킨 며느리 서씨가 마루로 나서는데 쪽진 멀리카락 한 올매 만지지 않은 채 크게 하품을 한번 늘어뜨렸다. 아직 해가 높구나. 마치 제 집방에서 낮잠이라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태평한 한마디였다. 문 앞에서 안절부절하던 복동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고 부엌에서 일하던 여종들은 솥뚜껑을 놓칠 뻔하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날 오후 서 씨는 뒤늦게 사랑채로 무난 인사를 올리러 갔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긴 했으나 그 자세에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마치 날씨 좋은 날 처마 밑에 앉아 바람이나 쐬는 사람 같은 느긋한 기운이 온몸에서 풍겨나왔다. 견대감이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신방에 든 이튿날부터 해가 높이 뜨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애초에 혼처를 잘못 들였구나. 서 씨는 그 서슬퍼런 꾸지람 앞에서도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 한마디 변명도 한 줌의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은 채 조용히 물러났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견대감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하나 더 새겨졌다. 방으로 돌아온 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주판이 꼭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 아직은 때가 아니지요. 말만 작게 삼킨 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저녁이 되어 신방에 돌아온 남편 권세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이 많이 노하셨소. 내일부터는 부디 일찍 방에서 나와 무난 인사라도 제때 올려주시오.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느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이 젊은 선비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서 씨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더니 그러셨겠지요 하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까지 덮어버렸다. 세미는 한숨을 삼키며 등잔불 앞에 홀로 앉았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는 밤마다 식은 밥 한 그릇을 아내 방 앞에 놓아두곤 하였다. 서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등 너머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벌써 잠에 빠진 사람의 것이었으니 이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아니, 사흘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이면 해가 중천에 떠도 방문은 닫혀 있고 부엌에는 머누리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으며 바느질감을 건네주면 두어땀 뜨다가 꾸벅꾸벅 졸기일 수였다. 무난 인사를 올리러 가는 것조차 하품 섞인 목소리로 형식만 갖추는 수준이니 하인들 사이에서는 슬금슬금 수군거림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저러고도 양반 머느리라 할 수 있나. 들어온 지 사흘째 밥 한 끼를 지은 적이 없대. 안채 부엌의 빈자리가 날이 갈수록 집안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였다. 무렵 사랑채에서는 매일 아침 관대감과 마른 막돌 사이에 무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대가몰은 금년 소장료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소작인 셋이 다른 고을로 떠나버린 탓이옵니다. 권대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장부를 넘겼다. 세금은 오르고 소출은 줄고 이래서야 살림이 되겠느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겠구나. 막돌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뢰어야 할 것이 있사온데 전담 문서 정리가 수십 년째 밀려 있사옵니다. 혹시라도 관에서 문서를 요구하면 큰일이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마. 권대감이 손을 저었으나 그 미간에 잡힌 주름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안채 뒷마루에 누워있던 서 씨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바람이 실어오는 목소리가 마루 아래 돌담을 타고 또렷하게 흘러 들어왔다. 전담 문서 정리가 수십 년째 밀려있다. 막돌의 그 한마디가 서 씨의 귓전에 또렷이 박혔다.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던 서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감은 눈 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듯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다. 수십 년째 밀렸다. 그렇다면 경계가 어긋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이내 다시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이 남을 얕보면 경계심도 함께 내려놓는다. 서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잠만 자는 며느리라 여길수록 사랑치의 말과 행랑치의 비밀은 더 쉽게 그녀의 귀로 흘러들었다. 잠자는 며느리, 게으른 며느리, 아무 쓸모도 없는 며느리, 온 집안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가장 값진 무기였다. 소문이라는 것이 담장 안에만 머무를 리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안동장터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빨래를 하며 입방아를 찢기 시작하였다. 건대감댁에 시집온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해 뜨도록 방에 있고 부엌 근처에도 안 간다면서. 세상에 저 까다로운 건대감이 어찌 참고 있는 거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질 때마다 한 꺼풀씩 살이 붙었다. 그날부터 하인들 사이에서 서씨는 이름 대신 잠쥐신 며느리라 불렸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별명은 담장을 넘어 장터까지 퍼져나갔고 어느새 안동 고을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안주 삼아 킬킬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견대감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온 것은 서당에 들른 날이었다. 오랜 벗인 최생원이 슬쩍 옆구리를 찌르며 한마디 던졌다. 자네 요즘 집안에 큰 인물이 들어왔다면서. 밥도 안 짓고 잠으로 세월을 보내는 며느리라고 온 고을이 자자하더군. 잠귀신 며느리라고 하던가. 비꼬는 말투의 주변 양반 서너시 기득 웃음을 터뜨렸고 견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풀그락푸르락 물들었다. 250년 가문의 가풍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이것은 단순한 노여움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치욕이었다. 서당을 나서는 괜대감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2배는 빨랐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반드시 내쫓고야 말겠다. 보름이 흘렀다. 가을볕은 한층 깊어지고 뜰악의 감나무에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하였건만 안채의 풍경만은 보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해가 뜨면 방문은 닫혀 있고 하인이 아무리 기척을 내어도 한참이 지나서야 느릿느릿 문이 열리는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부엌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바느질 감은 방 한쪽에 그대로 쌓여만 갔으니 안채를 드나드는 하인들조차 이제는 한숨을 넘어 체념의 표정을 짓기에 이르렀다.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신가 보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안채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보름 동안 관대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관대감이 하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하였다. 이 집에 밥값도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서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소매 속 손끝은 조용히 주판알 하나를 만지고 있었다. 참고 또 참았으나 서당에서 당한 치욕이 가시지 않은 데다 며느리는 변할 기미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으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어느 날 저녁 건대감이 세민을 사랑채로 불렀다. 내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열흘이다. 열흘 안에 저 며느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이것은 집안의 결정이니 네 생각은 묻지 않겠다. 세민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무겁게 가라앉은 사랑채의 공기 속에서 먼 산의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세민이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안채로 돌아왔을 때 서씨는 역시나 방에 누워 있었다.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어. 세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열흘 안에 달라지지 않으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하셨어. 부디 무난 인사라도 제때 올리고 부엌에 한 번이라도 나가 주시오. 서씨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세미는 읽어낼 수가 없었다. 이윽고 서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걱정 마시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아버렸으니 세민으로서는 그 걱정 마시오가 대체 무슨 뜻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날 밤 괜대감탱에 모든 불이 꺼지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안채의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서씨가 사방이 고요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눈을 떴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동자가 천장을 훑더니 이불 속에서 가만히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셋.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 손가락은 잠만 자는 게으른 여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이 문종이를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낮에 보이던 나른하고 풀어진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그 안에 서려 있었다. 안동견씨 가문이라 하면 그 뿌리가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대로 문과의 급제한 선비를 배출하여 고을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에 살았고 전담만 해도 안동 들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넉넉한 살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였다. 권덕형 대감의 아버지 대에서 흉년이 이어지며 소작인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아들인 견덕형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남은 전답의 소출만으로 가문의 가풍을 간신히 유지해오고 있었다. 겉으로는 250년 선비 집안의 위엄이 그대로였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그지없었으니 마치 크고 오래된 나무가 안으로는 속이 비어가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게다가 문서 정리라는 것이 문제였다. 수십 년 전 이 집안의 토지 문서를 도맡아 관리하던 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난 뒤로 전답장부 정리가 그대로 멈추어 버렸다. 새 사람을 구하면 그만이었으나 겉으로만 멀쩡한 살림살이에 그 비용조차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으니 한 해, 두 해 밀르다 보니 어느새 수십 년이 흘러버린 것이었다. 사실을 아는 것은 막돌과 권대감뿐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보며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불문율이 생겨 있었다. 막돌 자신도 사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문서를 옮겨 접다가 실수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혼자만 알고 있었다. 설마 그 실수까지 들춰볼 일은 없겠지. 막돌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지내왔다. 사정이 그러하니 외아들 세민의 혼처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대감은 당연히 명문가의 교수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으나 이름난 집안에서는 하나같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가문의 이름은 높되 실속이 없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던 탓이었다. 그때 중매쟁이가 한 사람을 데려왔다. 조산원 집안의 딸인데 아들이 없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깨우쳤고 성품이 고우며 배움이 있는 처자라 하옵니다. 조산원이라면 양반도 준인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이었으니 견대감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지만 아들의 혼기가 이미 한참을 넘긴 터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견대감은 탄식 한 번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몇 달 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씨,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 이름이 서완이었던 이 여인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버지 서익주는 한양 호조에서 일하는 산원으로 전답 경계 측량과 토지 문서 정리에 두루 밝은 사람이었다. 아들 하나 없이 딸만 셋이었는데 완이가 셋 중 가장 총명하였다. 그는 어린 딸에게 틈만 나면 주판을 쥐어주며 셈을 가르쳤고 산술서책과 토지 장부를 함께 읽으며 세상 이치를 들려주곤 하였다. 완이야, 여자라고 바느질만 할 필요는 없는 게야.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굶지 않는다. 아버지의 그 말을 어린 완이는 주판알을 튕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또래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이 아이는 아버지 곁에서 장구를 들여다보며 숫자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완이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 서익준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집을 당한 것이다. 측량 수치를 고의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모함이었는데 실은 상관이 인근 양반가와 결탁하여 경계를 조작한 일을 대신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없었다. 관직을 잃고 한양에서 쫓겨난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이라곤 병든 어머니와 허물어져가는 시골 조가뿐이었다. 뒤로 완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산술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며 푼돈을 받아 끼니를 이어갔다. 미천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미천이 없을 때는 가만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모아두어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완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는데 훗날 그것이 시집에서의 처세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하였다. 혼례날 교군에서 내린 서씨는 괜대감 댕의 높은 솥을 대문을 올려다보았다. 겹겹이 쌓인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행랑채에서 사랑채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회란이 한눈에 들어왔다. 혼례복 아래 감춰진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고택의 구조를 후르뒀으니 대문에서 안채까지의 거리, 곳간의 위치, 행랑채의 규모가 한번 스치는 시선만으로도 멀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권대감은 머느리의 수수한 혼례복과 초라한 교군 행렬을 보며 내심 한숨을 삼켰고 세미는 처음 보는 아내의 얼굴에 안도도 실망도 아닌 어중간한 표정을 지었다. 서씨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내색 없이 조용히 절을 올렸다. 패백을 마치고 신방에 든 첫날 밤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부가 마주 앉았다. 세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은 법도가 엄하오. 아침이면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하고 안살림은 며느리가 도 맞는 것이 규율이오. 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였다. 세민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으니 살림은 부디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서씨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입꼬리를 살며시 올리며 고개만 한번 끄덕였을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세민이 눈을 깜빡이며 그 침묵을 곱심었다. 저 눈빛은 순종도 거절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첫날 밤의 세민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고 그 첫날 밤은
어색한 침묵 속에 깊어져 갔다. 신방에 든 이튿날 새벽, 도미 트기도 전에 서 씨의 눈이 떠졌다. 옆에서 고이 잠든 세민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고 아직 인기척 하나 없는 고태 안을 서 씨는 버선발로 조용히 걸어 다녔다. 깐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쌀독의 크기를 가늠하였으며 장독대의 항아리 수를 세었다. 행랑채 끝에 자리한 문서 보관함 앞에서 발길을 멈추더니 자물쇠가 채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올리고 다시 누웠다. 해가 중천에 떠서 하인이 깨우러 올 때까지 그녀는 눈 한 번 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꼼짝 않았다. 즈즘 안동장터에는 새로운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하였다. 장터 한복판 주막에서 상인들이 멀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막돌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새 수령이 부임한다는 거 들었어? 들었지. 이번 양반은 보통이 아니라더군. 고을마다 토지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하자가 있으면 땅을 몰수해버린다는 소문이야. 세상에 양반가의 토지까지 양반이든 상민이든 가리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이웃 고을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다는구먼. 막돌은 국밥 한 수를 뜨다 말고 숟가락을 멈추었다. 손등 위로 식은댐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설마 그 실수가 들춰지지는 않겠지. 해가 지기 전에 허둥지둥 돌아온 막돌이 사랑채 문을 두드렸다. 대감얼은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견대감이 무심하게 들으라 하자 막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였다. 새 수령이 부임한다는 것, 토지 문서를 전부 재검한다는 것, 하자가 있으면 전답을 관해서 환수한다는 것. 권대감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우리 집 문서는 문제 없겠지. 막돌이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그것이 몇 군데 경계가 불분명한 전답이 있고 문서 정리가 미처 안 된 것이 적지 않사온데 어디냐. 막돌이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는 그 순간 사랑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권대감과 막돌은 급히 문서 보관함에 자물쇠를 열었다. 촛불 2개를 밝히고 토지 문서를 한 장 한 장 꺼내기 시작하였는데 펼쳐 놓을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문서들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고 같은 전답에 대해 경계가 서로 다르게 적힌 문서가 2장씩 나오는가 하면 아예 문서가 없는 전답도 있었다. 권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250년 가문의 문서란 말이냐. 막돌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서리 어른이 돌아가신 뒤로 정리가 멈춰버렸사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으나 권대감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이 말을 감싸쥐었다. 손이, 이 250년 가문의 손이 촛불 아래서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사랑채에서 소란이 이는 기척이 안채까지 흘러들었다. 서 씨가 살며시 방문을 손 한 뼘만큼 열고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다. 사랑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촛불빛 아래로 문서를 펼쳐놓고 멀리를 싸매는 시아버지와 막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흩어진 문서 위에서 떨리는 늙은 손이 보였고 막돌의 한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서 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이 짓는 표정에 가까웠다. 문을 소리 없이 닫고 돌아선 서 씨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으나 그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인기척이 잦아든 뒤 서씨가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새벽보다 더 깊은 밤이었다. 안채의 마루를 지나 행랑채 끝 문서 보관함 앞에 이른 서씨는 발길을 멈추었다. 그런데 보관함의 문이 열려 있었다. 관대감이 급히 나가면서 자물쇠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이었다. 서씨가 잠시 그 자리에 섰다. 들어가야 하는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촛불 하나를 들고 안으로 들어선 서씨는 바닥에 흩어진 토지 문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었다. 남들이 보면 모두 같은 글자와 숫자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안에서 어긋난 경계와 숨은 실수가 또렷이 보였다. 문서를 한 장 읽고 옆에 놓고 또 한 장 읽고 옆에 놓고 그렇게 한참을 읽어내려가던 서씨의 손이 문득 멈추었다. 한 장을 집어들더니 눈을 가늘게 좁히며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원본에는 륙시이라 적혀 있었다. 그런데 사본에는 륙박이었다. 서씨는 두 문서를 나란히 내려놓고 잠시 바라보았다. 글자 하나가 건씨 가문의 땅을 10배로 부풀려 놓고 있었다. 사본의 서명을 찾았다. 막돌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다만 확인이 있었다. 행랑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씨의 손이 순간 굳었다. 촛불을 손바닥으로 막고 숨을 멈추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더니 문서 보관함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심장이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복동이 밤순차를 돌다 지나친 것이었다. 서씨는 멈추었던 숨을 천천히 내보냈다. 손에 든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다시 문서로 시선을 고정하였다. 흔들림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문서를 모두 살펴보고 방으로 돌아온 서씨는 이불을 끌어올린 뒤 천장을 바라보았다. 새벽 어스름이 문종이 너머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이 집안은 겉은 단단해 보이나 속은 벌레 먹은 대들보 같구나.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그 어조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담겨 있었다. 문서를 세 갈래로 나누면 된다. 당장 낼 수 있는 것, 고쳐서 낼 것, 그리고 사람의 말로 증명해야 할 것. 그러나 그 전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시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은 서씨의 얼굴 위로 새벽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며칠 뒤 안동고을에 새 수령이 부임하였다. 이름은 이준경, 나이 30을 간 넘긴 젊은 관리였는데 부임 첫날부터 관아 아전들을 죄다 불러 모아놓고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고을의 토지 장부를 전부 재검하겠다. 양반이건 상민이건 문서에 하자가 있으면 해당 전답은 관에서 환수한다. 말투는 차분하였으나 눈빛은 서리빨 같았고 아전들 중 누구 하나 감히 토를 달지 못하였다. 소문은 소문이 아니었다. 안동고을에 태풍이 들이닥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령의 선언이 장터를 거쳐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였다. 양반가의 사랑채마다 등불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문서함을 뒤지는 소리와 한숨 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다. 자네 집은 괜찮은가? 괜찮긴. 우리 집도 문서 정리가 엉망이네. 자네는? 말도 말게. 선대 때부터 밀린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온 고을이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집이 바로 관대감 댁이었다. 견대감은
급히 막돌과 세민을 사랑치로 불러 모았다. 문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낱낱이 보고하여라. 막돌이 밤새 정리해 본 결과를 떨리는 목소리로 읊었다. 전답 24필지 중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10곳,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 4곳, 같은 땅에 문서가 2장인 것이 3곳이옵니다. 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7곳이 문제라는 말이냐? 전체의 반이 넘지 않느냐? 막돌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세미는 문서 속의 숫자 앞에서 2시간을 끙끙대다 결국 이마를 탁자에 대고 탄식을 내뱉었다. 거시엄에서는 대책문을 막힘없이 써 내려가던 손이 숫자 앞에서는 한 줄도 적지 못하고 멈추어 버렸으니 이 무력감이란 것이 사람을 이토록 작아지게 만드는 것인가. 건대감은 자존심을 꺾고 인근 양반가를 찾아 나섰다. 평소라면 먼저 찾아가는 법이 없던 사람이 직접 대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당에서 그토록 자신을 비웃던 바로 그 최생원의 집 대문 앞에 선 것이었다. 최생원, 자네 집에 산술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며칠만 빌려줄 수 없겠나. 최생원이 잠시 어색하게 웃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결국 말하였다. 자네도 알다시피 사실 나도 지금 우리 집 문서 때문에 정신이 없네. 서당에서 자네 놀린 것이 미안하기는 한데 여유가 없어. 우리 집도 엉망이거든. 관대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깐깐한 최생원도 같은 처지였다. 비웃던 입이 결국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근대감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굽어 보였다. 건대감은 마지막 수를 쓰기로 하였다. 평생 한 번도 관리 앞에서 허리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 직접 관할을 찾아가 수령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수령 이준경의 대답은 차가웠다. 법 앞에 양반과 상민의 구별은 없습니다. 기한 내에 문서가 없으면 관에서 직접 측량하여 환수하겠소. 그것이 법이오. 견대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절반밖에 안 되는 나이의 관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야만 하였다. 관할을 나서는 권대감의 걸음이 평소 같지 않았다. 지팡이에 무게를 실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치 발밑의 땅이 늪처럼 빠져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대대로 이어온 가문이 내 대에서 끊기는 것이냐. 담장 너머 행랑채에서는 하인 몇이의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오래된 명문가의 기둥이 흔들리자 지붕 아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세민이 안채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와는 다르게 방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하였다. 울고 있었다. 미안하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오. 산술도 모르고 문서도 읽지 못하고 아버님의 짐을 덜어드릴 재간도 없어. 한참을 흐느끼다가 세민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을 내보내기 전에 이 집안이 먼저 무너질 것 같소. 말끝에 매달린 절망은 방 안의 공기마저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씨의 눈앞에 오래전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다. 문서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무너졌던 사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어 끝내 병이 되어 쓰러졌던 사람. 그녀가 이 집을 구하려 한 것은 이 집 사람들이 자신을 잘 대해 주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문서 하나 때문에 무너졌듯 이 집 역시 문서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억울하게 무너지는 집을 또 보고 싶지 않았다. 서씨는 이불을 덮은 채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던 그녀가 세민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나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불을 한꺼풀 걷어내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묘하였다. 잠에서 덜 깬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깨어있던 사람이 비로소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옷매 무새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였고 머리카락 한 올도 헝클어지지 않은 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니 잠만 자던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서씨가 똑바로 앉으며 입을 열었다. 서방님, 세민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흐느끼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데 어둠 속에서도 서씨의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른하고 풀어진 그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내일 아침 시아버님을 뵐 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세민의 눈물이 멈추었다. 뭐라 하셨소? 이 집안을 살릴 방도가 있으니 하룻밤만 더 주시오. 세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지금까지 잠만 자고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고 무난 인사조차 하품 섞인 목소리로 때우던 아내의 입에서 집안을 살릴 방도라는 말이 나오다니. 당신이? 서씨가 이불을 완전히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방문을 열더니 문서 보관함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뒷모습은 잠에 절어있던 머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곧은 등과 빠른 걸음, 그리고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특유의 주저함 없는 발걸음이었다. 세민은 어리뱅벙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눈물은 멈추었고 그 자리에 경악이 들어차 있었다. 그날 밤 서씨는 행랑채 끝 문서보관함 앞에 촛불 하나를 밝혀놓고 앉았다. 바닥에 토지 문서를 모조리 펼쳐놓은 뒤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하였다. 당장 낼 수 있는 것은 왼쪽으로, 고쳐서 낼 것은 오른쪽으로, 사람의 말로 증명해야 할 것은 한가운데로. 촛불이 한 뼘쯤 녹아내릴 동안 24필지의 문서가 세 갈래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니 아버지에게 배운 산술과 장부 읽는 솜씨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녹슬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랑초의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서씨가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 마루 아래에 서 있었다. 현대감이 눈을 치켜떴다. 며느리가 여긴 웬일이냐? 내보내기 전에 인사라도 하러 왔느냐? 서씨는 시아버지의 날선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한번 절을 올린 뒤 품에서 문서를 꺼내 마루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건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막도른 문서 묶음을 보며 입을 벌렸으며 뒤에 서 있던 세민은 어젯밤 아내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숨을 삼켰다. 사랑채의 이상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서씨가 첫 번째 문서를 펼치며 입을 열었다. 이 전답은 북쪽 경계가 잘못 기재돼 있사옵니다. 문서에는 고목을 기준으로 250보라 적혀 있으나 실제 그 고목은 선대 어른 때 벼락을 맞아 쓰러진 뒤 위치가 달라졌사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기준으로 다시 잡으면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게 되옵니다. 막돌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서씨는 대답 대신 두 번째 문서를 펼쳤다. 서씨는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펼쳐놓았다. 하나에는 륙실, 다른 하나에는 륙발. 글자 하나가 건씨 가문의 땅을 10배로 부풀려 놓고 있었다. 사본을 옮기면서 생긴 오기이옵니다.
원본을 기준으로 정정하면 되옵니다. 막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이 며느리가 밤새 밝혀낸 것이었다. 막돌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관대감은 끝내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입술까지 올라온 말이 자존심에 걸려 목구멍에서 멈추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는 며느리의 말을 끊지 않았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모두가 제가 잠든 줄 아는 동안 저도 제 나름의 일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그 한마디에 견대감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잠만 자던 것이 아니었다. 이 며느리는 자는 척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서씨가 나머지 문서까지 펼쳐놓으며 방략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당장 낼 수 있는 7필지는 그대로 관아에 제출하면 되옵니다. 경계만 정점하면 되는 6필지는 제가 밤새 계산을 마쳤으니 새 문서를 작성하면 되옵니다. 막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나머지 11필지는 어찌하오? 문서가 아예 없거나 경계를 증명할 길이 없는 전답은 소작인들의 증언을 받아 관아에 함께 제출하면 되옵니다. 소작인은 그 땅에서 수십 년을 농사지은 사람들이니 그 증언이 곧 살아있는 문서가 되옵니다. 막돌이 무릎을 탁 쳤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소작인 증언이면 됩니다. 어찌 그 생각을 못했는지. 서씨가 한 가지를 더 꺼내들었다. 아버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서씨가 오래된 문서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이것은 관아의 측량도를 베껴온 것인데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옵니다. 그런데 30년 사이에 안동 낙동강의 지류 물길이 동쪽으로 크게 옮겨갔사옵니다. 30년 전 측량도와 지금의 물길이 달라진 것이오니 관아의 기준 자체를 새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옵니다. 권대감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막돌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더 물러났다. 방어할 길만 찾던 사람들 앞에 뜻밖에도 관아를 향해 되물을 길이 열린 것이었다. 계속해 보거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사랑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씨가 막돌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오늘 중으로 소작인 중 가장 오래된 노인 5을 불러 모아주시오. 내일 아침까지 증언을 받아야 하옵니다. 막돌이 벌떡 일어서며 알겠사옵니다. 말을 외치고 뛰어나갔다. 서방님께서는 정서할 종류와 먹을 준비해 주시오. 세민이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달려갔다. 하인들에게도 할 일이 배분되었고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금까지 잠만 자던 며느리가 입을 연 순간 온 집안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밤낮을 거의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문서가 완성되었다. 서씨가 산술 계산을 하고 막돌이 현장을 확인하고 세민이 정서하는 삼박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끝에 17필지의 정정 문서와 소작인 주문서까지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관아에 제출할 기한은 내일이었다. 문서 묶음을 최종 점검하던 서씨가 세민에게 말하였다. 서방님, 내일 관아에는 제가 직접 가야 하옵니다. 세민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가서 문서를 내면 되지 않소? 서씨가 고개를 저었다. 수련이 문서에 이해를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산술로 답해야 하옵니다. 서방님께서는 글에 밝으시나 숫자에는 어두우시지 않사옵니까? 세민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세민이 사랑채로 가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버님, 내일 관아에 며느리가 직접 가겠다 하옵니다. 권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여인이 관아에 드나들면 이 집안의 체면은 어찌 되겠느냐. 그러나 아버님, 산수를 아는 사람이 가야 수령의 질문에 답할 수 있사옵니다. 저도 며칠을 함께하며 느꼈사오나 이 일은 제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사옵니다. 권대감이 이를 악물었다. 때 마루 아래에서 서씨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아버님, 가풍보다 중한 것은 전답이 옵니다. 전답을 잃고 나면 지킬 가풍조차 남지 않사옵니다. 서슬이 있는 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무례가 아니라 냉철한 사실이었다. 견대감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이를 갈며 내뱉은 한마디. 가거라. 그 허락 속에 250년 가문의 자존심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권대감이 마당에 나와 서 있었다.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서 묶음을 품에 아는 서씨가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씨가 대문을 나섰다. 견대감은 천천히 안채 쪽으로 발길을 돌리더니 문을 닫았다. 세민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서씨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대문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괜대감 된 며느리가 관아에 간다더라. 잠기신 며느리가 관아에. 세상에 저런 일이. 수군거림 속을 지나는 서씨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뒤로는 세민이 나머지 문서를 들고 따랐고 막돌이 소작인 증언서를 챙겨 그 옆에 섰다. 안동관아로 이어지는 흙길 위에 아침 햇살이 길게 내리깔리고 있었다. 관아에 별실에 수령 이준경이 앉아 있었다. 이준경은 여인이 들어서자 눈살을 찌푸렸다. 괜시 가문에서 왔다 하였는데 여인이 어찌 이 자리에 왔소? 서씨가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권씨 가문에 며느리 서씨라 하옵니다. 토지 문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산술과 문서에 밝은 사람이 와야 수령 어른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에 제가 대신 왔사옵니다. 이준경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문서 묶음을 보자 손을 내밀었다. 이준경이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따져 들어갔다. 경계에 대해 물으면 방위와 수치로, 면적에 대해 따지면 계산 근거로, 소유권의 의문을 제기하면 소작인 증언서로 서씨의 답변은 막힘이 없었다. 이 전답 북쪽 경계가 250보라 되어 있는데 관아의 측량도에는 다르게 기재돼 있어. 선대 어른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고목이 벼락을 맞아 위치가 달라졌사옵니다. 현재 그루터기를 기준으로 체면 220보가 정확하옵니다. 소작인 이노인의 증언서가 여기 있사옵니다. 이 전답은 면적이 600두락으로 되어 있는데 사본에 5기이옵니다. 원본에는 60두락이옵니다. 나란히 대조해 보시옵소서. 이준경의 눈이 두 문서를 오가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반박할 틈이 없었다. 17필지의 검토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준경이 마지막 남은 문서 한 장을 집어들더니 묘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그런데 이 전답 하나 경계 기준이 되는 하천 이름이 두 문서에 다르게 적혀 있어. 이건 어찌 된 것이오? 별실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세민이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막돌이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은 서씨도 밤새 고민하던 바로 그 문서였다. 두 하천 이름 사이에서 경계가 갈렸는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원본에도 명시가 없었다. 이준경의 눈이 서씨를 향하고 있었다.
답을 모르면 그 전답은 환수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씨가 잠시 눈을 감았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눈을 떴다. 수령 어른, 답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이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령 어른께서 이번 재검의 근거로 삼고 계신 관아의 측량도는 언제 작성된 것이옵니까? 이준경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서씨가 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관아의 측량도를 베껴온 것인데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옵니다. 그런데 30년 사이에 안동 낙동강의 지류 물길이 동쪽으로 크게 옮겨갔사옵니다. 30년 전 측량도와 지금의 물길이 달라진 것이니 그 두 이름 중 지금의 물길과 맞는 것이 어느 쪽인지는 마을 노인들에게 물어보셔도 확인이 되옵니다. 잘못된 측량도를 기준으로 양민의 전답을 환수하시면 그것이야말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별실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준경의 찻잔을 드는 손이 멈추었다. 이준경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30년 전 물길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서씨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 있사옵니다. 막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관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장 오래된 소작인이었다. 이준경이 직접 물었다. 30년 전 이 고을 낙동강 지류의 물길이 지금과 달랐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소인이 젊었을 때만 해도 저 하천은 지금보다 훨씬 서쪽에 있었사옵니다. 물길이 바뀐 것은 소인이 30살 무렵의 일이옵니다. 결실안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이준경은 한참 동안 문서와 측량도를 번갈아 보았다. 아전을 불러 관아의 원본 측량도와 대조시켰으나 서씨의 지적이 정확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윽고 이준경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 문서는 타당하오. 견씨 가문의 전답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관아의 측량도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소. 이준경은 곧바로 아전을 불러 명하였다. 마당에 모인 이들에게 전하라. 견씨 가문의 전답 문서는 모두 정당하다. 아전이 별실 문을 열고 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견씨 가문의 전답 문서는 모두 정당하다. 관아마당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번졌다. 뒤에 서 있던 세민의 무릎에서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고 막도른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해냈다. 이 며느리가 해낸 것이다. 관아대문을 나선 서씨의 눈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관아 밖 느티나무 아래에 권대감이 서 있었다. 마당에서 돌아섰던 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관아 앞까지 나와 있었던 것이다. 평생 무릎 꿇은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쾌대감을 발견하고는 저마다 숨을 멈추었다. 서씨와 눈이 마주치자 쾌대감의 입술이 떨렸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차마 나오지 않는 듯 늙은 입술만 몇 번이고 달싹거렸다. 서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전답은 모두 지켜냈사옵니다. 한마디의 관대감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떨어졌다. 마른 흙바닥에 지팡이가 구르는 소리만이 관아 앞을 울렸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였다. 관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르륵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무릎을 굽혀 이 까다로운 노인이 머느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이 늙은이가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너를 욕보인 잘못을 인정하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씨가 앞으로 나아가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팔을 조용히 잡아 일으켰다.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한 가문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막돌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으며 세미는 아버지의 등이 그토록 작아 보인 적이 없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가장 크게 웃던 안악이 그날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번졌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 셋시에 나란히 걸었다. 권대감이 왼쪽, 서씨가 가운데, 세민이 오른쪽.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자리 배치였으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나란히 걷는 것은 이 가문 25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가을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눈두렁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낮게 날았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바라보았는데 아무도 킬킬대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경이 어린 눈으로 가운데 걸어오는 여인을 조용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뒤 권대감이 서씨를 사랑채로 불렀다. 막돌이 차를 내오자 권대감이 손수 찻잔을 서씨 앞에 놓았으니 그 한 잔의 차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권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한 가지만 묻겠다. 시집온 첫날부터 잠만 잔 것이 처음부터 이 집안을 살피기 위함이었느냐. 서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는 미천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옵니다. 시집 와서 이 집안을 알기 전에 나서면 빈술에만 요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잠을 잔 것이냐. 낮에는 잠을 자며 귀를 열어두었고 밤에는 눈을 떠서 집안을 살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미천이 생길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권대감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 끄덕임 속에는 인정과 존경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으니 이 까다로운 노인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날 저녁 신방에서 세민이 아내 앞에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당신을 몰라본 것이 부끄럽소.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실은 이 집안에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서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이 과거에 붙으시면 저도 더는 잠만 자지 않겠사옵니다. 서방님은 글로 세상을 바로잡고 저는 산술로 집안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세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웃음이 번졌다. 혼인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진심으로 웃은 밤이었으니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 위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어느 날 건대감이 서씨를 다시 사랑채로 불렀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어 서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문서 보관함의 열쇠다. 앞으로 이 집안의 살림과 문서 관리는 네가 맡거라. 서씨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다. 작은 쇠 조각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으니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250년 가문이 비로소 며느리를 인정했다는 신임의 증표였다. 소중히 맡겠사옵니다, 아버님. 견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모습에 더 이상 분노도 수치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오래도록 찾아오지 않았던 평온이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서씨가 안채마루에 앉아 고태의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나무 잎이 지고 국화가 피기 시작한 뜰 위로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다. 서씨가 품에서 낡은 주판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었다. 주판알 하나를 가만히 튕기며 서씨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딸이 잘 해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문서 하나 때문에 무너지셨지만 딸은 아버지께 배운 이 손으로 또 다른 집안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냈사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으나 이내 미소로 바뀌었고 가을바람이 그 말을 받아들 너머로 실어갔다. 사람들은 그 뒤로 서씨를 더는 잠귀신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하였다. 말없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조용한 사람이 한번 깨어나면 무너지는 집안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견대감이 내보내려 했던 그 며느리가 결국 가문을 살렸으니 사람 일이란 끝까지 두고 봐야 하는 법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만 알고 계신 기막힌 옛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 한 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